시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사진 보이시죠? 어떤 모습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의 활기찬 모습이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우리 손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꿈을 가꾸는 프로코치 박수천이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의 모습입니다. 캐릭터예요. 이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 아카이브, 소위 말하는 인생 도서관의 일환으로 선잘TV를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 서포터가 하는데 본 프로젝트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 통합 분야로서 조부모가 전하는 양육의 지혜 선잘TV 사업 주관을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니어 서포터가 주관합니다. 본 유튜브 강좌는 선잘TV를 녹화할 주인공에게 제공이 됩니다.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륜의 지혜를 말한다. 바로 선잘TV입니다. 사진 두 장이 나타난 것은 한쪽은 프랑스의 도서관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도서관인데 지금은 인쇄 책자가 있지만 이 안에 디지털 책자가 가득 찰 그날이 우리 선잘TV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배우고 싶은 연륜의 지혜를 듣는다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첫째는 아카이브 유튜브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단계별 참여 방법, 셋째는 촬영 원고 작성 요령, 넷째는 유튜브 촬영 녹화 실무, 다섯째로 양육에 관한 성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요약 정리하면 시니어 서포터의 금년도 사업은 선잘TV를 유튜브에 실어 나르는 것하고 3대의 양육 지혜를 책자로 발간하는 두 개의 사업으로 요약이 됩니다. 인생 아카이브 마스터 플랜을 먼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선잘TV는 일종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것은 인생 아카이브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이죠. 이것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이렇게 4대가 엮여 있는 듯 보이시죠? 이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선잘TV를 만듭니다. 그의 핵심은 부모라고 되어 있는 시니어들의 역할입니다. 이분들이 10분간의 녹화를 통해서 양육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앞으로 유튜브를 만드는 것과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유튜브는 도서관에 그리고 책자는 개인이 소장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그래서 10년 정도 테마를 달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가 양육이면 내년은 학습, 그 다음은 직업, 재산, 효도, 그리고 관계, 부부, 공헌, 그리고 건강, 종교 이런 식으로 테마를 달리해서 10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20년, 30년 더 연속적으로 되지만 일단은 연차별 10년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인 시니어 서포터가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 공익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에는 시니어와 청소년들 50명이 참여를 하고 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미디어룸에서 주로 촬영하고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의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 원고 작성을 위한 일반 강좌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환이 되겠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소그룹으로 3-4명이 같이 이 원고 준비를 하는 코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고가 완료가 되면
촬영을 해야 되죠. 이때는 진행자와 주인공이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인터뷰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혼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촬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담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촬영이 되고 나면 편집을 하고 송출을 하면 유튜브가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만들어졌죠. 그 원고를 기반으로 책자를 만들고 출판 기념회까지 하는 것이 금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 단계별 계획을 보면 3단계가 됩니다. 자녀의 양육 경험을 성찰하고 교훈을 정립하는 강좌가 있고 양육 지혜를 유튜브에 의한 손잘 TV를 제작하는 그리고 송출하는 작업이 2단계고 3단계로 젊은 세대와 양육 지혜를 공유 나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시나리오의 작성 항목들을 보면 본인, 자녀, 그리고 손주 이렇게 3개 세대가 같이 한 테마에 들어가는 것인데 본인으로 보면은 본인을 소개하거나 출생 환경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의 계기가 됐던 것이 언제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시나리오로 넣으면 됩니다. 이때 사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향 사진이나 부모님 사진이나 그리고 인생 최초의 사진이나 이런 의미 있는 사진들을 준비를 하면 되고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 계획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양육의 과거는 뭐였는지 양육의 애로 그리고 성공 요인 등을 쓰면 되겠고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소아 시절에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진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손주가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손주의 출생에 관한 것 그리고 양육에 대한 바람 그리고 손주 세대와의 세대 차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족 사진이나 손주 그리고 3대 사진 등이 준비되면 유튜브가 보기 좋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다 어떻게 다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낄낄빠빠합니다. 끼울 건 끼우고 빠질 건 빠지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 의미 있는 것을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또 몇 가지를 섞어서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10분 방송의 원고를 대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오프닝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유소년기의 성장 환경을 얘기하고 삶의 교훈이 됐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진으로 본 성장기의 기억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미친 자녀의 양육 그리고 자녀 양육의 성공과 실패 손주 양육에 미친 영향 자녀 양육의 지혜 몇 가지 그리고 클로징 멘트 하는 이런 수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는 이 대표의 이 양육의 지혜가 들어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제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소개를 할 때는 출생과 사회적 분위기나 가정 형편, 형제들에 관한 얘기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유소년기의 성장 환경은 가난 그리고 다자녀, 학력, 체력, 꿈, 가정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삶의 교훈은 반전, 그리고 계승, 답습, 모방, 단절, 비교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당시의 사진 한 장에서 절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여섯 번째로 양육에 미친 경험들을 보면 뭔가 다르게 그리고 낮게 더 많이 그러면서도 미흡했고 자책이 되는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성공 실패 요인에서 보면 지금 보면 아쉬운 것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자녀와 그리고 다른 손주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패의 교훈 등을 그 다음 쓰고
마지막으로 다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핵심은 자립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분의 원고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했을 뿐이고 다양한 형 모습의 원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쓰시라 그러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기본 강좌가 끝난 다음에 서너 명씩 모여서 그룹 코칭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본 강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주현미 TV가 나왔습니다. 주현미 트롯 가수인데 이 가수가 TV를 합니다. 무슨 TV냐면 상사를 틀어놓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본인의 노래를 유튜브에 실어 놓으면 보실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하는 의미로 주현미 TV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애청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이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시는 거는 각자 틀어보시도록 하고 우리 주현미 그 가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주현미 가수가 통칭 뭐라고 불려지고 있으죠? 약사 가수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약사 가수 주현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약사가 가수가 됐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게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현미 씨의 아버지가 화교인데 중의사입니다. 우리나라 한의사 같은 중국의 의사 뭐 이런 뜻입니다. 중의사인데 그 집안에 살았으니까 의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현미 씨는 대학을 약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약대 가기 전에 중학교 때 이미 이 음반을 녹화를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찍이 그 노래 실력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도 보컬을 만들어서 약대생들과 콘테스트에 나가서 입상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사이면서도 노래를 잘하는 주현미 씨는 졸업을 하고 나서 약국을 개설을 합니다.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도 노래를 잊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취입을 하게 됩니다. 그 취입한 것이 히트를 치면서 주현미 씨는 사실은 약사를 그만두고 노래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 주현미의 양육의 지혜에서 따져보면 노래를 했어야 되는 건지 중의학의 가정에서 자란 약사로서 계속 컸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은 시니어 서포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손잘TV를 운영하는 곳이 시니어 서포터인데 이 비영리민 단체 시니어 서포터가 어떤 단체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행정안본부의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 시니어의 경륜과 역량, 열정과 사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첫째는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셋째는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 사업, 네 번째는 노후준비 교육, 다섯 번째는 일자리와 스타트업 지원 사업, 여섯 번째가 시니어와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 청년, 중년 등과의 세대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고용환경 이런 미래 사업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인재양성이나 컨설팅, 정보교류, 조사연구, 출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좀 자세히 얘기하면 시니어 서포트를 5070 세대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5070 세대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는지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서로배움 프로젝트로 수행한 내용이었는데
이 표지에 나온 35%라는 게 무슨 뜻으로 보여지십니까? 35%는 5070 세대의 인구 비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2030 그래서 MZ세대를 얘기할 때 33%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훨씬은 아니지만 그보다 많은 인구가 5070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10대 의제를 한번 보시죠. 신중년이 앞장서는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5070의 통합돌봄, 그리고 인생도서관인 어르신의 정신적 유산의 대물림 사업, 네 번째는 젊은이와 어른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 사업. 이런 쭉 보면 10가지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선잘TV가 그러면 뭐냐? 후손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연륜의 지혜를 영상 매체에 담아서 전달할 목적으로 전파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유튜브 방송이고 그것을 선잘TV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 아카이브라는 건 뭐냐? 인생의 여러 모습을 영상과 사진 그리고 활자로 담아서 모아둔 디지털 도서관을 인생 아카이브라고 설명을 하고 아카이브가 그럼 뭐냐? 이것은 디지털화해서 쉽게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 도서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표 출원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와 별개의 것입니다. 선잘TV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양육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축적된 경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잘TV를 통해서 이웃들과 공감대를 갖게 되는 그 통로가 될 것이고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주 돌봄이라는 것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1년에 서초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주를 돌보면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수당을 드리는 이런 것이 선주 돌봄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한 8,900명 정도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 지급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조부모들에게 선주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배경을 보시면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버린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노인의 지혜가 모이면 인류를 살려낼 수 있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연륜의 지혜를 발굴해서 물려주는 옹고지신의 디지털 매체 유튜브를 구현할 수 있겠다. 요즘의 대세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니어들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인의 지난 삶을 정리해서 자아 통합감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돼서 자아 통합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이만하면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 하고 얘기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TV가 선잘TV를 통해서 자아 통합감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노년층이 젊은이들을 응원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아카이브 도서관 구축 그리고 10개년 전국화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아카이브 즉 빅데이터로 만드는 인문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륜의 지혜를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그룹을 형성해서 각자의 관점을 투영해 지혜를 찾아내고 종합한 인류사적 보고가 될 것입니다. 개별 노하우도 집약하면 거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주제를 매년 바꾸어서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연차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데이터 기반을 넓히면 됩니다. 한 인간의 삶의 전반을 저술한 개별 자서전과는 달리 한 주제로 여러 어른의
심층적인 지혜를 모아내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 자체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세트는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나 오디오나 로그 기록 등 여러 가지가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계속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이 앞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 원고 강좌가 지금 되는 것처럼 원고 쓰는 강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고를 준비하는 그룹별 코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진행자와 주인공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면 이것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앞에 프롬프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것들은 편집하고 다시 송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편집해서 책자를 만들고 출판 기념회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성찰과 교훈을 정리하는 강좌가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공통의 강좌가 5번에 걸쳐서 있게 되고, 그리고 그룹 코칭을 통해서 원고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TV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참여하는 한 50명의 시니어들이 한 12번에 갖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고 송출하는 작업을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와 양육의 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젊은 세대와의 나눔 토크, 그리고 선잘TV의 기록집을 출판하는 기념회,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육지혜의 나눔 주인공들을 보면 이렇게 과시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자서전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청소년들, 그리고 시니어 웍스의 사람들, 그리고 기타 희망자,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50명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시니어들이 주축이 되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양육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양육을 당해본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소위 이 청소년들의 바람을 실어서 유튜브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소개를 해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지혜의 정립과 원고 작성 진행 계획입니다. 우선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5번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 원고 작성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좌가 연륜의 지혜를 말한다 첫째 시간이고, 그 다음이 지난 삶의 양육,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의 양육의 원리,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전할 양육의 지혜 원고를 가지고 여러 명의 그룹이 돼서 토론을 하는 4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의 실전을 5번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별로 하는 그룹 코칭이 있어지는데, 이것이 1강, 2강, 3강 쭉 해서 12강, 13강까지 갑니다. 이때는 우리 이 자서전을 썼던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코치로서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원고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촬영을 하게 될 텐데, 보통 일주일에 2명 내지 3명씩을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미디어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20-30분을 하고 그거를 편집을 하면 10분짜리 방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선출을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양육의 지혜 나눔 행사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젊은이와의 나눔 토크는 11월 13일 날 30명 정도가 모여서 분야별로 세대별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는 11월 17일 날 마찬가지로 50명 내지 100명 정도 해서 그날은 식전 공연도 좀 하고 출판 기념 축하와 양육지의 발표 그리고 사후 축하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잘TV 방송에 출연하는 유튜버들에게 방송원과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리고 방송 시간 10분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인생 아카이브 도서관 구축과 10개년 전국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아카이브, 즉 빅데이터를 만드는 인문과학입니다.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륜의 지혜를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그룹을 형성해서 각자의 관점을 투영해 지혜를 찾고 종합한 인류사적 보고가 될 것입니다. 개별 노하우도 집약하면 거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주제를 매년 바꿔서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연차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데이터 기반을 넓혀 나가면 큰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한 인간의 삶 전반을 저술한 개별 자사전과는 달리 한 주제로 여러 어른이 심층적인 지혜를 모아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규모의 데이터 세트 자체는 물론이고 이 데이터의 이 세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빅데이터입니다.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고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로그 기록 등 여러 형태의 비정형 정보가 데이터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 빅데이터 사업이 앞으로 더 유망한 것은 모바일 기기와 SNS 이용이 보편화되고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방송의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고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5번에 걸쳐서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고 준비를 위한 그룹 코칭을 하는데 이때는 3-4명씩 모아서 실전과 같이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만들어지고 나면 촬영을 하게 되죠. 이때는 촬영을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주인공인 시니어가 답을 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편안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앞에는 프롬프터라고 하는 컨닝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컨닝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 촬영을 하는 것을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 화면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편집 작업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송출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유튜브가 완성이 되면 그 만들었던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출판 기념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양육 경험을 성찰하고 교훈을 정립하는 강좌를 하는데 첫째는 공통 강좌, 기본 강좌가 5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유튜버로서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5분의 강사가 참여하는 5개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준비를 위한 그립 코칭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유튜버에 참여하는 시니어들 50명 정도가 한 12회기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때는 자서전을 쓰신 코치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손잘TV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한 12회기 정도 나누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출 관리를 하는데
촬영이 돼서 유튜버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시청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500명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상에 10명씩만 해도 500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50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으로 더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날이 머지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양육지혜의 공유 나눔 행사를 하는데 우선은 젊은이들과의 나눔 토크를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출판된 책자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11월 27일 날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 100명 정도 같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지혜 나눔의 주인공이 될 유튜버들은 기존에 우리 시니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자서전을 같이 쓰신 분들,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망라돼서 하게 돼 있고, 그 중에는 청소년들도 같이 할까 합니다. 청소년들이 양육의 지혜가 있다기보다는 그 양육의 지혜에서 무엇을 듣고 싶은지를 말하는 학생들의 얘기도 담아낼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사업에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개를 하시면 그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5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용량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 인원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양육의 지혜 정립과 원고 작성 진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회기 강좌를 보면은 첫째는 연륜의 지혜를 말한다. 바로 이번 강좌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삶을 통해서 양육의 지혜를 찾아내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의 양육의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전할 양육의 지혜 실제 원고를 작성한 걸 가지고 한 대분이 같이 그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제작의 실전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룹 코칭은 6월 달부터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 코칭에 3, 4명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한 두서너 시간 얘기를 나누면 충분히 원고가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 나눔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나눔 토크는 11월 3일 날 오전 중에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은이 그리고 중년 한 15명 그리고 시니어 한 10명 정도 하면 한 3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분야별 세대별 토크를 하고 양육의 지혜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는 11월 27일인데 이때도 오전 중에 실시하겠고 이때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한 100여 명 이상의 참여하고 이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참여를 하시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식전 공연도 좀 하고 출판기념회 축하도 하고 양육 지혜에 대한 발표도 하고 축하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체가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손잘TV 방송에 출연하는 유튜버들에게 방송 원고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방송 시간 10분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육지혜의 컨텐츠를 찾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한테서 받은 성장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육의 경험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주고 우리 자녀들이 또 줄 양육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게 3단계의 작업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양육의 지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자녀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무엇을 먹고 자랐나? 자,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아이는 지 먹을 거 다 들고 나오지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먹는 것 중심으로 양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풍, 그 가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품이죠. 그 다음에 혈통으로 오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고 학교 교육이 있고 그리고 사회 환경이 주는 그 자양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각자 전부 다릅니다. 나는 이쪽에서 더 많은 걸 받았다. 저쪽을 더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받은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부모의 양육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양육 지혜를 우리가 같이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에게서 받은 성장 경험, 자녀에게 준 양육 경험, 그리고 손주에게 줄 양육의 지혜.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서 성장을 했을까요? 자, 돌이켜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밥벌이 하면서 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출세해라. 그리고 세간 나면 자립해라. 집안이 화목해야 된다. 이런 정통적인 유교관념에 의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우리의 양육들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랬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해서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혼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된다. 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된 직장을 들어가도록 했고, 독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취미나 운동이나 문화생활도 하도록 했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배웠던 그 시절과는 달라진 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주렁주렁 5명에서 10명 이상도 낳았습니다만 우리들은 2명을 낳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행복한 집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손주에게 줄 양육의 지혜를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켰을 때, 양육했을 때 그거와 다르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른 얘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돕는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떻겠니? 라는 얘기를 하고 꿈이 있는 학습을 해라.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는 세대별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쳤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쳐줄 손주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양육의 지혜로 전달을 해야 될지 구분이 됩니다. 나 지금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틀려 자꾸 계속. 그거 왜 부산해 그렇게. 참. 저 뒤로 손 들고 있어. 자. 다음은 양육의 지혜를 촬영하는 컨텐츠입니다.
되게 분량은 A4 용지 2쪽 정도 10포인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 발육에 관한 것들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서, 그리고 인성에 관한 것, 그리고 두뇌, 그리고 지능 개발에 관한 것, 습관과 언행에 관한 것, 그리고 돌봄의 역할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건강 발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이 영양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야 된다. 위생관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양육의 지혜 중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홀히 한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에 정서와 인성 문제를 살펴보면 형제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있고, 애착에 대한 얘기를 현대 양육의 아주 중요한 화두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분리되고 자녀들 간에 떨어지는 그런 분리 현상이 생길 때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에 관한 얘기들이 정서나 인성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뇌와 지능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역량들을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죠. 어떤 놀이를 시켜야 두뇌가 개발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림을 두뇌와 지능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영상 매체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영상 매체는 두뇌와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과 언행에 대해서 보면은 식사 예절에 관한 것들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배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별 차별화에 대한 것, 그리고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립심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돌봄 역할에 대해서 보면 자녀 수는 몇 명이 좋으냐 하는 것들도 화제가 될 수 있고, 일과 양육의 양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돌봄 분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육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돌봄 역할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기되려면 10시간이 돼도 못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양육의 지혜 한두 가지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다 녹아내리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아 학습,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양육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육아 학습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강좌를 통해서, 그리고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의 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전문 보육사들을 통해서도 육아 학습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대개 이런 정도에서 양육의 기술을 익혔다고 봅니다.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가 외가의 조모의 역할, 그리고 보모와 도우미의 역할, 그리고 보육원과 가정보육의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불가피해서 누가 더 활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할 얘기들이 많은 양육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릅니다. 성찰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출판까지 해서 선물로 주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녹화를 하고 녹화된 내용을 피드백도 하고, 이게 유튜브에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게 대리보육을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양육의 질로 연결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전 준비 작업, 소위 말해서 양육의 자격증을 줘야 된다고 할 만큼 우리는 준비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양육의 기술에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튜버 시나리오에 작성될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인데 보십시오. 본인, 자녀, 손주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본인의 경우에 본인을 소개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출생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는 어떻게 발견됐는지, 성장은 어느 계기에 이루어졌는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개 이런 것들이 쓰여지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켜켜이 그 때가 묻은, 그리고 숨겨뒀던 사진들을 꺼내서 고향 사진, 부모님 사진, 그리고 최초의 인생 사진 등을 꺼내서 우리는 배경화면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자녀의 출산을 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분 정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애로를 무엇을 느꼈었고 어떤 것이 성공 요인이었는지 하는 것들도 시나리오에 나올 수 있겠죠. 이때 사진들은 결혼한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그 사진들을 뽑아서 우리는 배경화면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손주가 언제 어떻게 탄생을 할지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손주가 있는 사람도, 그리고 앞으로 생길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쓸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바람도 쓸 수 있고 세대 간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났는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양육의 지혜 중에 변함없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에도 사진으로 보면 가족 사진들, 그리고 손주 사진들 3대에 걸친 이런 사진들이 묶어져서 유튜버 시나리오의 배경화면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쉽게 우리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내가 양육할 때의 대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 서너 가지씩 뽑아보시는 겁니다. 맞아, 나는 이거에 중점을 둬서 양육을 시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시나리오 쓰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원부원 쓰게 되고 초점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나눠본 겁니다. 이것도 뭐 다 다릅니다. 이 이외의 것들도 있지만 혈통계승에 관한 것, 인성개발에 관한 것, 재능 발견에 관한 것, 부모 역할에 관한 것, 학습 진학에 관한 것, 소득 재산에 관한 것, 형제관계에 관한 것, 건강관리에 관한 것, 종교, 운명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대표 지혜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표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나는 무슨 대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자서전 쓰신 분들이 잘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이들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시켰다 하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나옵니다. 혈통의 계승에 관한 것 대표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는 못 속여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성개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것이 나는 대표 지혜였다.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양육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을 발견할 때에도, 자, 좋아하는 것을 해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것이 뭐냐? 앞으로 잘 써먹을 게 뭐냐? 이렇게 했지, 요즘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재능 발견의 한 대표 지혜로 쓸 수 있겠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 면에서 보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니 그 거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대표 지혜 중에 하나죠. 학습이나 진학 면에서 보면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암기 중심의 그런 교육에서 우리는 창의력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표 지혜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시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정말 우리가 살 때에는 돈의 노예가 될 것처럼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직 이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소득 재산에 대한 기본 철학이 전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형제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정말 형제관계 보면 불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나쁜데 이럴 때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걸 해결하려면 위계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도 본인의 양육의 지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면에서 보면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거 아주 쉬운 얘기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얘기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 운명 면에서 보면 모태신앙을 가져라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양육의 대표 지혜들을 제가 9가지만 열거를 했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각각 전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놓고 시나리오를 쓰면 비교적 쉽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3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목이 될 만한 걸 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3가지가 나오면 이거는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대외적으로 유튜브를 할 때 누구의 유튜버에는 대표 제목이 뭐더라. 이거를 보면 대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제목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유튜버 내용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DNA는 어쩔 수 없어. 앞에도 나왔던 얘기죠. 자, 말 잘 듣고 공부 잘한 맏딸의 인생은 어땠나? 지독하게 말 안 듣던 마지의 번듯한 성장. 제목입니다. 손주 육아는 돈을 내고 하겠다. 어느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 3딸을 전부 선생님으로 키웠다. 대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물림을 끊기 위한 육아 방식을 택했다. 대물림을 끊는다는 게 선대가 뭔가 잘못했는 모양이네요. 아이도 인격이 있다. 아이는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인격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아이다. 라는 것도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손주의 부모는 자식이지 조부모가 아니다. 손주를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교육을 하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경의 반전이 최고의 육아 교과서가 되었다. 과거의 역경이 자기를 키워낸 육아의 원동력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제목을 뽑아보면 이것을 보면 대개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가 만들어질 것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은데 이거는 유튜브 강의가 되기 때문에 각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느 육아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이 더우면 걷어차고 필요할 때 얹고 끌어당겨 덮을 수 있는 이불 같아야 한다. 박운서 씨가 쓴 글입니다. 누굴 닮아서 어쩜 그리 말을 안 듣니? 부모가 어떻게 쿨해질 수 있겠니?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내 마음 알지. 어느 엄마의 얘기겠죠. 근데 육아가 힘들다 말하는 거 사치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잖아. 맞아. 요즘은 하루하루가 커가는 게 벌써 아쉽기도 해. 어느 엄마의 얘기 같습니다. 한낮이든 새벽이든 아기는 배고픔과 불편함을 참지 않는다. 그도 살기 위해 얼굴이 빨개지도록 최선을 다해온다. 어느 엄마의 육아일기 같으네요. 이 글이 이 밀레니엄 젊은 세대들이 쓴 글입니다. 이게 밀레니엄 톡에서 나온 건데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출생의 감동은 잠시, 육아의 고충이 빠르게 일상을 덮었다. 육아는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이다. 쉬 잠들지 않는 아가와 씨름을 하다 보면 날이 밝아오기 일수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살면서 이렇게 바라면서 뭔가를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었던가?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육아 이야기에 대표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10분 방송 시나리오 원고의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10개의 제목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 개의 사례일 뿐이지 꼭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느 분에게 드렸더니 그대로 쓰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자기 것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오프닝을 할 때 자,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출생사회 분위기, 가정 형편, 형제들에 관한 얘기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윤소년의 성장 환경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았죠. 공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체력에 또 딸렸습니다. 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화도 심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삶의 교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삶의 반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성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습했던 얘기들, 모방했던 얘기 그리고 무엇인가를 단절시키려고 했고 비교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삶의 교훈으로 담겨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본 성장기의 기억들을 보면 그 한 장의 사진을 봐도 짠한 기분이 드는 그 절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사진들의 얘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경험이 마치 자녀의 양육인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게 하려고 했고 낫게 하려고 했고 더 많이 주려고 했고 미흡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자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과 실패 얘기를 할 때 지금 보면 아쉬움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고 그리고 칭찬을 해줄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손주 양육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녀와 다른 손주들의 얘기 그리고 실패의 교훈 같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지혜 몇 가지를 모아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양육하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은 자립의 주안이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이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무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양육 지혜를 쓰다가 보면 도저히 10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10분밖에는 10분도 깁니다. 그래서 그 10분도 정말 내용이 알차지 않으면 유튜브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알차게 그 내용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주원부원 잡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분 방송 시나리오 원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프닝 멘트, 자기소개, 유소년기의 성장 환경, 그 속에 얻어진 삶의 교훈, 그리고 옛날 사진으로 본 성장기 기억. 이 진행자, 출연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도록 주면 질문에 출연자가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본인의 성장 경험이 미친 자녀 양육의 실전, 이거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녀 양육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 그리고 손주 양육에 미친 영향, 마무리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자가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떻든 오프닝을 할 때 이분은 제목이 내 돈 내고 손주 보겠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손주 보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내고 손주 보겠다는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이때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소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손주 내가 보는데 그것을 돈 내고 보겠다고 하는 분의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박진감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안 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하는 얘기가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돌보면서 뭐를 해주고 싶으셨나요? 이때 이제 양육의 지혜의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손주 돌봄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손주를 돌보면서 내 자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힘이 됐는지 하는 것들을 여기 써주면 이 절절함이 더 우러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그런 돌봄을 받으며 자라셨나요? 본인의 과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많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정말 많은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자녀를 어떻게 우수하게 양성하셨나요? 이분들 자녀가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본인들의 자녀 얘기가 이번에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엄한 양육에서 얻은 자녀들을 아주 엄하게 양육을 했는데 요즘에 좀 반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무리 발언으로 자녀 양육의 지혜를 종합해서 말씀 나누면 됩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 원고 세 번째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자, 첫 번째 질문이 먼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려서 성장 환경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성장 환경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주로 궁핍하고 결핍이 있어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있었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반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외롭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오냐오냐하고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의존적인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을 성장시킨 것은 언제였느냐고 성공의 계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꺼내낼 수 있도록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과거와 단련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하고 자녀 양육의 방침에 대한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따님들을 생각하면 그 양육한 대로 키워졌나요? 하고 양육의 실제 상황을 물어보게 됩니다. 손주가 있으실 텐데 손주 양육에는 어떤 지혜를 전해주실 건가요? 하고 손주 양육의 지혜를 물어봅니다. 축복받은 세대가 이 축복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요? 하고 미래를 위한 양육 지혜를 얘기할 수 있겠고 자제분들이 어려서 일본에서 사셨다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혜를 전하고 싶은가요? 하고 추가적인 지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꿈을 어떻게 실현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실천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원고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길게 이 질문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길게 답을 해야 되니까 답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고 작성에 착안할 점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문장이 승부를 가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핵심을 써야 됩니다. 처음에 지루하게 써나가면 이게 들어보나 마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앞에 패러그래프에서 기선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전할 때 키 메시지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원고 작성은 실패한 것입니다. 직접 화법을 써야 글이 살아납니다. 간접 화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10분짜리 얘기하는데 무슨 간접 화법을 쓰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는 설명이나 수사보다는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더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긴 에피소드가 아니고 짧게 얘기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다음은 평범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글감이 생깁니다. 그게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를 찾아보면 엄청난 글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철학과 가치가 묻어나야 이 원고는, 유튜브는 향기롭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그룹 코칭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녹아내리도록 그룹 코칭을 해서 완성된 원고를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을 한번 보시죠. A4 용지
두 장에 이렇게 써지면 대개 10분 정도 됩니다. 이거를 버거거리면 이거 양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매끄럽게 진행을 하면 이 정도는 10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게 A4 용지를 확장을 조금 시켰고 그 다음에 10포인트로 했습니다. 실제 원고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건 말로 되는 것들인데 그 유튜브의 배경 화면을 사진을 찾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의 사진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하는 것인데 저의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되게 저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사진이 아니군요. 누구 사진이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분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입니다. 경북 선산에 있는 옛날 정말 본인 본가 생가의 사진인데 우리 집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이 이랬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옛날에 양육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키워드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라는 그 족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분이 오남이 인녀의 막내이셨습니다. 자녀도 7명이니까 이렇게 그 당시를 보면 보통의 수준입니다. 학교가 멀리 있어서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구미 보통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6년을 다니면서 반장과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한 아이를 진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집안 어른들은 가난하니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보통학교 선생님이 학비 면제가 될 수 있는 구미 사범학교가 있습니다. 5년제가 있는데 글로 보내시죠 하고 보냈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 사범학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인격이 다 형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 중에서 엄격한 규율이 있었고 그리고 검도를 통해서 심신의 수양을 했습니다. 나팔수 노릇, 지금으로 하면 밴드부입니다. 그때 예술에 대한 감각도 익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대구 사범학교를 보냈었습니다. 이게 양육의 경험에 학교 생활이 아주 중요했어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 불평등을 일제하였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이 만주 군관학교를 갑니다. 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주 군관학교에 가서 1등을 합니다. 근데 만주 군관학교에서 1등을 하니까 일본 육사를 다시 추천받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도 다시 3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정말 우수한 외국인 학생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만주에 가게 되는데 만주에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것이 인관이 돼서 간 거죠. 그때 1944년이고 해방이 1946년에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와가지고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조선경비사관학교라는 것이 개교가 돼서 그때 2기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현재의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범학교를 다니고 그때 사관학교를 3군데나 다녔습니다. 만주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관학교를 다닐 정도로 정말 완벽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과거의 그 경력이, 경험이 그리고 양육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25가 발발을 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 전쟁에 나가서 무공훈장을 7개나 탑니다. 그러면서 장군까지 6.25 전쟁에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16 혁명을 하고 46세에 이 최연소 대통령이 되시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대통령이신데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분은 완벽한 양육과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면 온통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을 하더라. 그만큼 외국에도 많이 알려진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초가집 하나를 놓고 이렇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사진 한 장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재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 우리 고향 길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사진이 아니고 요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작은 집의 식구들과 찍은 사진이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가 우리 아버지의 사진에 젊은 20살 때쯤 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84세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이 되고 그 가운데에 있는 거는 우리 고향의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진, 그리고 절 사진이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현충원에 계신데 그때 그 비석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한 달 전쯤에 생일잔치를 해드린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팔순잔치를 할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팔순잔치를 한 것이 가운데 사진 밑에 거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군데, 그게 저의 이 최초의 인생 사진입니다. 저게 여러 사람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걸 확대해서 놓고 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놓고도 저는 양육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을 놓고 보면 쉽게 양육의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살아온 사진입니다. 이게 어려서의 사진서부터 이런 사진들이 저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의 양육과 성장의 얘기들이 하나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호랑이도 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어디 나온 사람인지 보이시죠?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왼쪽에 아래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신문에 육사 합격자 명부가 쭉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합격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낳고 컸을 때 아이들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저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제가 육순 잔치한 얘기, 아이들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 이 얘기 속에도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아주 정말 생중계하듯이 사진을 보내왔던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태아에서부터 그 태아가 생길 때에 그 아이에게 나누었던 얘기들이요. 그 우리 딸이 생각했던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생생하게 우리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샘플로 제 거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사진들을 놓고 우리 손자TV의 배경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장이 있군요. 이거가 우리 지금 손주가, 이게 미국에 있는 손주는 아닌데, 이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저희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인생 아카이브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내는 첫 해로서 손잘TV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우선은 목표가 50명이지만 50명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500명, 5,000명으로 늘려나가고, 그 이외의 것들도 우리가 빅데이터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 아카이브의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 만들어낼 우리의 기적을 우리 다 같이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